우리나라는 5등짜리 학생이 아니라 아직도 10등, 15등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죠. 3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지. 80년대까지는 그런 20여 개 학파가 공존하면서 싸우면서 배우면서 막 섞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80년대 이후로 이 특정 한 학파가 이제 이거를 독점을 하면서 지금 경제학이 90년대 이전의 영국 음식처럼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은 제가 경험한 음식 세계와는 반대로 퇴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제학파가 이제 신고전 학파라는 건데요. 신고전 학파. 이게 뭘까요? 앞에 신이 붙으면 뭐 새롭다. 그런 거죠. 새로운 고전 학파. 예전 거 리뉴얼한 건가? 리뉴얼. 리모델링. 그런 거죠. 예, 리모델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경제학에 나온 학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 학파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죠?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예. 이 사람이 쓴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이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주요한 경제 학파가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전 학파인데, 아담 스미스가 이제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 양조장 주인, 푸주간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싼 값에 좋은 음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시장이라는 거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경제가 잘 된다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데. 고전파의 이론은 뭐냐면은 이 세계의 그 경제적인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생활 수준이 낮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주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돈을 받으면 그냥 먹고 자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저축할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계급이 자본가하고 지주인데 지주들은 땅을 이제 물려받아서 귀족들이니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벌리면 사치성 소비에 쓰는 거죠. 사냥 그리고 뭐 무도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돈 다 쓰고. 근데 이제 이 고전파의 주장은 그래서 자본가들한테 유리한 체제를 만들어야 경제가 발전한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은 돈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네, 기계를 사고 이 공장을 짓고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고 지주계급들은 돈이 있으면 낭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신고전파는 뭐냐면은 이 고전파 경제학의 더 개인주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 이런 건 없고 그냥 다들 개인인데 그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기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경제가 잘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신고전파 경제학의 중요한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경제학은 주어진 소득, 재산 그리고 권력의 분배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윤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어떤 사회 변화가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이거는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쬐끄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에쿠아토리알 기니, 그러니까 적도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인구 한 100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30개 나라 안에 들던 나라인데 갑자기 기름이 났어요.
기름이 나가지고 국민소득이 확 올라가면서 한때 국민소득이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름을 말하자면 대통령 가족과 그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거짓말 진짜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위스에 가서 별장 갖고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사는데 국민들은 예전하고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고치려면 그 대통령 가족한테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신고전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주겠다 하면 안 갖고 와야 돼요. 예.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신고전파가 훌륭한 점이 많은 이론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이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재산 관계, 기본적인 소유 관계, 힘의 분배 이런 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 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을 모르면 사회를 다스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어떤 한계가 있고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성공했다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게 탁월한 비전을 가진 기업가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비조스,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기업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하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들이 누리는 부가 사실 자기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보다 지나칠 때도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가져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했을 때 정말 기계 5대 놓고 50명, 100명 고용해 가면서 간단한 기술로 할 때는 천재적인 개인이 그 산업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영국에 뭐 카트라이트니 뭐 아크라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 하나 딱 갖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판을 갈아 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기업가는 이미 19세기 말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19세기 말쯤 되면은 기계공업, 화학공업 뭐 이래가지고 기술도 엄청 복잡하고 한 명이 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해를 해도 이미 종업원이 막 5천 명, 2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 종업원들이 제대로 기술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그냥 어떤 한 천재가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몇백 명의 연구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부터는 기업가뿐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기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좀 더 넓혀서 보면 정부도 기업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차 들여다가 조립해서 쬐끄만 공장 운영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도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냐면 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1973년에 자동차 국산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안에 독자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 회사는 인허가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가 독자 모델을 개발한다고 나섰고 그때 이제 다른 회사였죠. 기아.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는 그때 브리사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모델을 내놓은 다음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죠. 또 나라 돈으로 이 엔지니어들
교육시키고 일부는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국비 장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술 개발하고 예,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든 거고 거기에다 온 국민이 같이 희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온 국민이 같이 희생을 했습니다. 1988년까지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제차 맘대로 못 사고 한국 자동차 기업을 도와준 거라고요. 시장을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뭐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은 성공한 기업들은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럼요.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실리콘밸리 봐라, 뭐 그 스타트업 하고 뭐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 예, 기업들이 다 한 거 아니냐 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을 집단이에요. 뭐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그런 현대 IT 기술에 초석을 놓은 게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거 처음에 미국 해군이 돼가지고 돈 돼가지고 거의 개발한 거거든요. 미국 국방성에서 돈 돼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민간 기업인들이 쓰게 한 겁니다. 물론 혁신적인 기술을 그 위에 많이 더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기반 기술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강조하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이 같이 그런 IT 산업 실리콘밸리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한국 경제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비싸요. 너무 안 너무 좋죠? 고물가 시대야. 대학생 식당 있잖아. 학식이 네.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얼마 정도 해요? 12,000원 뭐. 국밥 12,000원이야 국밥. 맞아요. 그뭐 자재값도 오르니까 막 주변에 뮤지컬 티켓값도 엄청 올랐어. 막 리모델링 같은 거 엄두도 못 낸대요. 인테리어는 뭐 지금 인테리어 아예 그냥 건축도 다 직격탄이고. 스탑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특히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는데 모든 게 에너지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식량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한국만 겪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국제 공급망이 이제 막 교란이 돼가지고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가스 뭐 예, 곡물 뭐 이런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정부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경제를 죄어야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자율을 많이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금융 부문에서 어려움이 온다고요. 2% 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받아놨는데 갑자기 이게 6%막 7%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런 상환 부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부담이 되니까 제과점 일주일에 2번 가던 거 2주일에 1번 가고 이러면 또 제과점 아저씨는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가 밀가루, 계란 이런 거 덜 사고 그럼 또 그게 또 농부들 소득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막 경기가 내려가는 이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2008년에 있었던 그 국제 금융 위기가 제대로 해소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이 경제 제도 개혁이에요. 그 제도 개혁을 많이 했는데 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도 개혁이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자율을 거의 뭐 0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자율을 0으로 낮춘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걸 현상을 한 10여 년 이상 봐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뭐냐면은 프로야구 팀에 가서 1할 치는 선수나 3할 치는 선수나 연봉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수익을 내기만 하면 말하자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예를 들어 5%, 10% 이러면 5%, 10%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0으로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양적 팽창에 대해서 돈을 확 풀었는데 그것도 실물 경제에 우리 소비자나 뭐 그 임금 생활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돈으로 푼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에 그걸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 0이니까 뭐 엔간한 자산에 투자하면 다 괜찮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인플레가 오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5, 6%로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괜찮았던 자산들이 부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굉장히 얼마나 이게 인공적으로 지탱되어 온 경기인가. 근데 이제 이게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제 점점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는 이런 단기적인 위기도 문제지만 지금 장기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한국 경제는 이런 단기적인 위기도 문제지만 지금 장기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완전히 변해 가지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대가족 제도는 다 해체되고 경제 성장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그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제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또 복지 제도가 잘못돼서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 시장에서 그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비율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가 참 1등하는 게 많네. 아 우리나라 뭐 다 1등이죠. 예. 예,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OECD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작은데 우리나라보다 제일 더 작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어요. 근데 멕시코는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인데 옛날에 미국이 그 나프타 그 북미 자유협정 자유무역협정 거기 집어넣으려고 이제 꼬시려고 막 그런 데도 넣어주고 그래서 들어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우리나라 같은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사실상 꼴등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사실상 꼴등이에요. 예. 이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우리나라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다못해 뭐 미국 주식시장 선물까지 하는데 네. 아 뭐 영국에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젊은 세대 모두가 거기에 올인하는 나라는 없어요.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30 세대가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말하자면 인생 시험지를 받아보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금수저로 태어나기. 그거는 불가능. 그렇죠. 또 하나는
코인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00만 불의 1의 확률로 성공하기. 아우 너무 어렵지. 그러면 코인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이 이런데 또 뭐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뭐 투기성 높은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3년생인데 저희 때 뭐 저희 한 10여 년 후까지만 해도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개천에서 그럼요. 아까 정주영 회장도 굉장히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났고 뭐 대법관, 무슨 과학자, 의사, 은행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왜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나왔어요?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 미래가 거의 결정된다. 이런 게 이제 젊은이들이 경험적으로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든 선택지는 정말 눈물 나는 선택지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시험지를 받아든 젊은이들은 그 시험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돼요. 기성세대들한테. 왜 우리나라는 이따위 시험지밖에 우리한테 못 줍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바꿔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지를 바꾼다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꿔서 복지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도 자기가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 그런 기본적인 걸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엄청 작았습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뭐 3%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우선 경제 성장이 빠르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업자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그때는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가 고령화가 덜 돼 있어서 그 노인 부양 부담도 적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복지국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 당해서 몇 달 쉬어야 되면 동생이 애들 등록금도 내주고 노인들이 봉양이 필요하면 아들 딸뿐이 아니라 조카 며느리까지 와서 보살펴주고 뭐 이웃이 와서 보살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예. 그 복지제도를 바꾸고 이런 거는 뭐 네. 좋은 일인데 사실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바꾸자 저런 식으로 바꾸자 목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모여서 되는 거거든요. 의견을 좀 내라. 예, 아니면은 이제 아주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출생률 떨어지는 것처럼 여성들의 그런 노동 같은 걸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직장에서 남녀 차별하고 그 보육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안 만들어 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출산 스트라이크,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노동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래야 애 키울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 그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